지금 몽골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막과 혹한의 나라 국토의 절반이 모래와 바람뿐인 땅. 그런 몽골이 마침내 자국 벼를 처음으로 수확했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세계 농업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중국도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일. 실패만 반복되며 몽골 정부조차 포기했던 과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누가 이 불가능한 환경을 뒤집은 것인가? 그 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이름도 낯선 남서부의 작은 변두리 지역에 한국의 기술팀이 조용히 들어섰을 때 그 누구도 이들이 몽골의 식량 역사를 바꿔놓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산에서 내려오는 얼음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기온, 논을 만들 수 없던 땅과 인프라조차 없는 척박한 환경. 그 속에서 한국은 온도, 토양, 물, 시간 네 가지 불가능을 하나씩 꺾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 위에 황금빛 이삭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몽골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생애 처음 보는 장면이다. 오늘 그 믿기 힘든 장면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어떻게 사막 국가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조용히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모두가 기다려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39살이었죠. 미국 농업개발청 소속 분석관으로 일한 지 12년째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농업 현장을 다녔지만 몽골행 비행기에 오른 순간만큼 복잡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과 초원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땅, 그 위로 드문드문 보이는 유목민의 게르들. 농업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광경이었죠. 비행기가 울란바토르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벼를 키운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진 건 혹독한 추위였어요. 5월 초순이었는데도 기온은 영상 5도에 불과했습니다. 현지 직원이 말했죠.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벼라니. 말이 되나. 호텔에 짐을 풀고 받아든 자료들을 펼쳐봤어요. 몽골의 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유목 식단에서 벗어나 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문제는 몽골이 필요한 쌀을 단 한 톨도 자급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들여오는 쌀로 근근히 버티는 상황이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 국가가 주식을 완전히 외국에 의존한다는 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의 문제였죠. 만약 수입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은 당장 굶주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몽골 정부는 40년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몽골 농업개발부를 방문했습니다. 낡은 건물, 어두운 복도,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게 예산 부족을 말해주고 있었죠. 안내받은 회의실에서 저는 바트바야르를 만났어요. 농업개발부 기술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느껴진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자 바트바야르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몽골은 1981년부터 벼 재배를 시도해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일본 기술자들도 불렀다고 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실험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자료에서 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실패한 시험 재배지 수십 곳, 투입된 예산 수백만 달러, 그리고 결과는 제로였어요. 바트바야르는 계속 말했습니다. 몽골엔 논을 만들 기술이 없다고 했어요. 물을 끌어올 인프라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기후가 벼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교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낮엔 따뜻해도 밤이 되면 급격히 식었어요. 벼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토양도 문제라고 했어요. 몽골 땅은 대부분 척박했죠. 유기물 함량이 낮고 배수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도 수온이 너무 낮아서 벼 생육에 치명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론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바트바야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정부도 이제 포기 직전이라고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엔 한국 기술을 의지해보려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 들어는 봤지만 과연 이 불가능한 땅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바트바야르의 눈빛엔 희망보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사흘 뒤, 저는 남서부 호브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위해서였어요.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드넓은 평야였습니다. 겉보기엔 농사를 지을 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표면일 뿐이었죠. 현장에 도착해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유기물 함량 2% 미만, 산도는 중성에 가까웠지만 배수 능력이 형편없었죠. 물을 부으면 고이기만 할 뿐 제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논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건이었어요. 지하수도 문제였습니다. 펌프를 돌려 물을 끌어올렸는데 수온이 섭씨 8도밖에 안 됐어요. 벼가 자라려면 최소 15도 이상은 돼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온도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차가운 물로 어떻게 벼를 키우겠어요. 기온도 측정했습니다. 낮엔 영상 20도까지 올라갔지만 해가 지자 영상 5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일교차가 15도가 넘었죠. 벼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제대로 자라는데 이런 극심한 온도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노트에 기록했어요. 토양 불량, 수온 저하, 극심한 일교차, 짧은 온난기. 모든 조건이 벼 재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품종을 가져와도 여기선 버티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죠. 숙소로 돌아와 현지 농민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이 땅에서 쌀농사는 불가능하다고요. 조상 대대로 유목만 해왔고 농사라곤 감자나 밀 정도만 겨우 키운다고 했죠. 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이미 수십 년간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로 돌아와 현지 언론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몽골 내부 여론은 냉소적이었어요. 벼 재배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죠. 정부가 또다시 헛된 시도를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지쳐 있었어요. 40년간 반복된 실패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죠. 국제사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 농업개발청 내부에서도 몽골의 벼 재배는 불가능한 실험으로 취급됐어요. 동료들은 제가 몽골에 간다고 했을 때 고개를 저었죠.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게 낫다고도 했어요.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몽골은 벼 재배 부적합 국가라고요. 기후, 토양, 인프라 모든 면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한국 기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비웃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죠. 중국도 일본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낼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분노를 삼켰어요. 근거 없는 낙관도 문제지만 시도조차 비웃는 태도는 더 큰 문제였죠. 하지만 저 역시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다시 바트바야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현재 조건으로는 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토양, 수온, 기온 모든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바트바야르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답변이라는 듯이요. 그러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요. 한국 전문가들이 곧 온다고 했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위로할 수도 없었고 희망을 줄 수도 없었죠.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가 기록될 뿐이라고요.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어요. 저 멀리 산맥이 보였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을 거라 상상했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벼에게는 잔인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냉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몽골의 벼 재배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40년간의 실패 이력이 이를 증명함. 추가 투자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문장을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이 땅에선 영원히 별을 볼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바트바야르의 눈빛이 떠올랐죠. 절박했지만 동시에 체념한 듯한 그 표정. 한국 전문가들이 온다 해도 결과는 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저는 이곳을 떠날 예정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걸까? 정말 이 땅은 별을 거부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몽골의 벼 재배는 실패의 역사 그 자체였고 미래 역시 어두웠다는 것. 저는 그렇게 긴장과 분노 속에서 첫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한국에서 온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은명규였어요. 61살이었죠. 명예퇴직 후 국제농업 개발 분야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그의 말이었어요. 바트바야르가 건넨 자료를 보니 은명규의 경력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해외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적혀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중동 지역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사막 국가에서 벼 재배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저는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3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막 기후, 극심한 건조, 높은 염도. 모든 조건이 불리했지만 결국 재배에 성공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부분을 2번 읽었습니다. 사막에서 벼를 키웠다는 건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막과 몽골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사막은 덥고 건조하지만 몽골은 춥고 일교차가 심했죠. 같은 방법이 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회의실에서 음영규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생각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인상이었어요. 회색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바트바야르가 몽골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쌀이 몽골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바트바야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40년간 실패를 반복했고 이제는 국민들조차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고 했죠.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어요. 은명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거나 끼어들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난 뒤에야 입을 열었죠.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토양 조건은 어떤지, 물 공급은 가능한지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교차는 얼마나 되는지, 서리는 언제부터 내리는지, 온난기는 며칠이나 되는지. 모든 질문이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었어요. 바트바야르는 하나하나 답했고 음영규는 노트에 적었죠.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막연한 낙관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보였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음영규는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트바야르와 함께 호브드 지역으로 다시 향했어요. 저도 동행했죠. 차로 6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음영규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 그를 관찰했죠. 때때로 그는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계산인지 메모인지 알 수 없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음영규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직접 확인하는 스타일이구나 하고요. 호브드에 도착해 토양을 살폈습니다. 음영규는 땅을 파고 흙을 만지고 물을 뿌려보며 한참을 관찰했어요. 깊이를 재고 색깔을 확인하고 질감을 느꼈죠. 저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판단은 신중했어요. 음영규는 여러 지점을 옮겨다니며 토양을 채취했습니다.
각 지점마다 샘플을 봉투에 담았어요. 라벨을 붙이고 위치를 기록했죠. 저는 그 체계성에 놀랐습니다. 한 곳도 대충 넘기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게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음영규는 땀을 흘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바트바야르도 함께 땅을 파며 도왔죠. 저는 카메라로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한참 뒤 음영규가 입을 열었어요. 진흙 기반이라 배수에 문제가 있지만 논을 만들 수 있다면 이곳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긴장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최선의 선택지라는 건지 분명하지 않았죠. 음영규의 표정도 확신보다는 신중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지하수를 확인했습니다. 펌프를 돌려 물을 끌어올렸어요. 수량은 충분했죠. 계속 퍼올려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트바야르는 이 점만은 자신 있다고 했어요. 지하수는 풍부하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물통에 받아 온도계를 넣어봤어요. 섭씨 8도였죠.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낮았어요. 음영규는 온도계를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벼가 자라려면 최소 15도 이상은 돼야 한다는 걸요. 발화 단계에선 더 높은 온도가 필요했죠. 8도의 물로는 씨앗조차 틔우기 어려웠습니다. 음영규가 물었습니다. 과거 재배 시도에서 물 온도가 문제였냐고요. 바트바야르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든 실패 사례에서 저온이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벼가 초기 생육 단계에서 멈춰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요. 아무리 경험 많은 전문가라 해도 물리적 조건을 바꿀 순 없었죠. 차가운 지하수는 여전히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모두가 침묵했어요. 며칠 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논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기계는 부족했고 인력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농민 몇 명이 합류했죠. 그중 투야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투야하는 말이 없었어요. 묵묵히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동작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옆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농민들도 비슷했어요. 모두 무표정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패를 알면서도 또다시 시도하고 있었죠. 그 끈기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영규는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논의 높이를 조절하고 배수로를 정리하고 물기를 설계했어요. 모든 과정이 세심했죠.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지켜보며 메모했어요. 한국 기술의 체계성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단순히 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를 계산하고 설계하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해도 자연 조건을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논의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시험 재배용으로 약 2,000제곱미터 정도였죠. 그래도 논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논에 부었어요. 물은 고였지만 온도는 여전히 낮았죠. 음영규는 수온을 재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알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요. 저녁이 되자 음영규와 바트바야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어요. 음영규가 말했죠. 수온이 낮으면 초기 발화가 어렵다고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벼가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트바야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과거 실패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요. 저 역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똑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음영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한국에 진보올이라는 품종이 있다고요. 고랭지 재배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진부올. 음영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품종은 일반 벼보다 저온 적응력이 높다고 했어요. 발화 온도가 낮고 초기 생육 속도도 빠르다고 했죠. 한국의 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물었어요. 몽골 같은 환경에서도 가능하냐고요.
음영규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만 했죠. 저는 그 신중한 답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죠. 품종 하나로 40년의 실패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실마리는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진보올 종자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거였어요.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죠. 음영규는 상자를 열고 종자를 확인했습니다. 한 알 한 알 손으로 만져보며 상태를 점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파종은 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음영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물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방법을 고민했고 토양 조건을 재점검했습니다. 저는 그 신중함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는 걸요.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록을 남겼어요. 현장의 상황, 음영규의 판단, 바트바야르의 반응. 모든 걸 적었죠. 하지만 결론은 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투야를 비롯한 현지 농민들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성공을 믿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음영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음영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보장할 순 없다고요. 하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대답이었죠. 저 역시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희망을 품기엔 너무 많은 실패가 있었고 포기하기엔 눈앞의 준비가 너무 치밀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노는 이제 완전히 갖춰졌어요. 물도 채워졌고 토양도 정리됐죠. 하지만 벼는 아직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파종 시기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온도를 재고 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죠. 음영규도 같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바트바야르는 가끔 현장에 왔어요. 그의 표정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정부에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문가가 몽골에서 벼 재배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압박이 커지고 있었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느꼈습니다. 이 준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40년간 실패한 일이었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론 온통 수온, 품종, 기후 데이터가 맴돌았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몽골의 땅 위엔 논이 만들어져 있고 한국에서 온 품종이 대기 중이며 모든 준비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호브드의 평야가 펼쳐져 있었죠. 저 땅에서 정말 벼가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루가 지나갔고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음영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신중함, 치밀함, 그리고 조용한 의지. 저는 그 모습에서 뭔가를 느꼈지만 정확히 말할 순 없었어요. 경외라고 부르기엔 이르고 신뢰라고 하기엔 불확실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어야 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썼습니다. 준비 단계 완료. 파종 대기 중. 결과 예측 불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모든 것은 아직 허공에 떠 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현장에 갈 거예요. 온도를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긴장은 계속됐고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파종이 이뤄진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음영규가 신중하게 시기를 정했어요.
진부올 종자를 논에 뿌리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씨앗은 땅속에 묻혔고 변화는 보이지 않았죠. 음영규는 파종 직후부터 매일 논을 확인했습니다. 물 상태를 보고 온도를 재고 흙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저도 함께 다녔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벼는 싹을 틀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논을 찾아 물 상태를 확인했죠. 수온은 여전히 섭씨 9도에서 10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너무 낮았어요. 음영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현장에 왔을 때 그의 얼굴엔 불안이 역력했어요. 과거의 실패들이 모두 이 단계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발아조차 못할 가능성이 컸죠.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논 주변을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변화는 없었어요. 투야도 가끔 논에 와서 물을 바라봤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대하는 건지, 체념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틀 뒤, 음영규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원수지를 만들자고 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려 임시 웅덩이에 모은 뒤 햇빛으로 데우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바트바야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과거 시도에선 한 번도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음영규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물을 직접 데울 수는 없지만 햇빛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발상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환경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죠.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상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지만 정확히 말할 순 없었어요. 작업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논 옆에 얕은 웅덩이를 팠어요. 넓이는 약 300제곱미터 정도였죠. 그리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투야를 비롯한 현지 인력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팠어요. 이틀 동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웅덩이가 점점 깊어졌어요. 음영규는 깊이를 확인하며 지시했죠. 너무 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물 전체를 데울 수 있을 정도의 깊이여야 한다고요. 웅덩이가 완성되자 지하수를 끌어올려 채웠습니다. 물이 천천히 고였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했죠.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웅덩이의 물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아 온도가 올라간 거였죠. 저는 온도계로 재봤어요. 섭씨 13도였습니다.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았어요. 음영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했어요. 그는 그 물을 논으로 보냈습니다. 서서히 흘러 들어가는 물을 보며 저는 긴장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벼가 반응할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원수지의 물은 낮 동안 계속 데워졌고 그 물이 논으로 흘러들었어요. 저는 매일 논의 수온을 확인했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섭씨 12도, 13도. 여전히 충분하진 않았지만 변화는 있었어요.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논의 일부에서 작은 녹색 싹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진부올이 발아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실패한 이 땅에서요. 저는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싹은 가늘었지만 분명했어요. 흙을 뚫고 올라온 생명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음영규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죠. 성공을 확신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다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지만 뭐라 표현할 순 없었어요. 바트바야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왔어요. 논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죠. 녹색 싹들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서 바라만 봤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싹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논 전체에서 초록빛이 퍼져나갔죠. 저는 매일 현장을 찾아 성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벼는 예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 속도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배 환경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진부오른 몽골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솟아올랐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벼는 손바닥 높이까지 자랐어요. 줄기는 가늘지만 단단해 보였고 잎은 선명한 녹색이었죠.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어요. 투야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벼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집중돼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요. 다른 현지 인력들도 조금씩 논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서 바라만 봤죠. 그 침묵 속에는 조심스러운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3주일째 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줄기는 더욱 단단해졌고 잎은 넓어졌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부올의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영규가 설명해줬어요. 이 품종은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하도록 설계됐다고요. 저온에 적응하고 강한 줄기로 바람을 견디며 제한된 온난기 안에 생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였죠. 저는 그 설계의 치밀함을 느꼈습니다. 진부올은 한국의 고랭지 지역에서 개발된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산간 지역의 짧은 여름, 낮은 기온, 강한 바람을 견디도록 육성됐다고 했어요. 몽골과 비슷한 조건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 품종이 선택됐는지요. 단순히 저온 적응력만이 아니라 극한 환경 전체를 견딜 수 있는 품종이었던 거죠. 저는 그 판단의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4주일째, 논은 완전히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벼는 계속 자랐어요. 일교차가 심했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는 매일 온도를 기록하며 감탄했습니다. 낮엔 영상 25도, 밤엔 영상 5도, 20도 차이를 견디며 벼는 살아있었어요. 원수지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낮 동안 물을 데우고 그 물을 논으로 보냈죠. 음영규는 매일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물의 흐름, 온도 변화, 논의 상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논을 보자마자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서서 바라만 봤죠.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본부에서 온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의 농업 전문가들이 몽골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극한 환경에서 벼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직 성공이라 부를 단계는 아니었어요. 벼가 자라고 있을 뿐 수확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농업 관계자들도 조심스럽게 문의를 해왔다고 했어요. 40년간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겐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그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놀라움 속에 있었으니까요. 국제농업 포럼에서도 몽골 사례가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신중하게 표현했죠.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요. 5주일째, 벼는 허리 높이를 넘어섰습니다. 이삭이 맺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며 긴장했죠.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알곡이 차오를지 알 수 없었어요. 음영규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매일 논을 점검하고 물 상태를 확인하고 병해충을 관찰했어요. 저도 함께 일했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투야는 이제 논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지금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벼를 만져보기도 했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두려운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논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논 위로 비쳤고 벼는 바람에 흔들렸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경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확히 표현할 순 없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땅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변화가 계속될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요. 벼는 자라고 있지만 수확은 아직 먼 일이었죠. 날씨가 급변할 수도 있고 병이 돌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했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한참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성공이라고 쓸 순 없었어요. 하지만 실패도 아니었죠.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벼 생육 순조, 품종 적응력 확인됨, 원수지 시스템 효과 검증. 하지만 최종 결과 예측 불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현재 관찰되는 변화의 방향을 판단할 수 없음.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 멀리 논이 희미하게 보였죠. 내일이 되면 다시 가서 확인할 겁니다. 온도를 재고 성장을 기록하고 변화를 관찰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벼 생각뿐이었죠. 내일은 어떨까? 다음 주는 어떨까? 한 달 뒤엔 어떤 모습일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 몽골의 땅 위에서 벼가 자라고 있다는 것. 40년간 불가능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끝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음영규의 얼굴, 바트바야르의 눈빛, 투야의 손길. 모든 게 떠올랐죠. 그리고 논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벼들도요. 제 안에선 여전히 뭔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경외에 가까웠지만 완전하지 않았죠. 긴장도 남아 있었고 불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현장에 갈 거예요. 그리고 지켜볼 겁니다.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를요.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외 속에서 하루가 저물고 있었어요. 7월 말, 논이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알곡이 차오른 무게 때문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곳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40년간 실패한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벼가 자랄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엔 황금빛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벼는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음영규가 논을 걸으며 이삭을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알곡을 눌러보고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바트바야르도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는 논 앞에 서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죠. 이게 정말 몽골의 논이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렇다고요. 8월 초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면적은 넓지 않았어요. 약 2,000제곱미터의 시험 재배지였죠. 하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죠. 투야가 낫을 들고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다른 현지 인력들도 함께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로 기록하고 노트에 적었어요. 베어진 벼는 한쪽에 쌓였습니다. 점점 더 많아졌어요. 황금빛 더미가 커졌죠. 저는 그걸 보며 감정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3달간의 긴장과 불안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투야가 벼 이삭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죠. 투야는 논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어린 딸이 나왔습니다. 7살쯤 돼 보였어요. 투야는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섰죠. 그러고는 손에 쥔 벼 이삭을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딸은 이삭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투야가 말했습니다. 이게 쌀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거라고 했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삭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벼를 수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수확이 끝난 뒤 탈곡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기계는 없었어요. 손으로 두들겨 알곡을 떨어냈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어요. 최종 생산량은 약 600kg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는 컸죠. 40년 만에 몽골 땅에서 난 첫 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기록하며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뒤 울란바토르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몽골 농업개발부 주관이었어요. 바트바야르가 음영규를 무대로 안내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나왔어요. 손에는 훈장과 감사장이 있었죠. 장관은 음영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훈장을 수여했어요. 조용한 의식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노력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고요. 40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함께 풀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죠. 품종 개발, 재배 기술, 환경 적응 노하우. 모든 게 집약된 결과였습니다. 음영규는 그 시스템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양국 간 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했어요. 몽골 측은 구체적인 요청을 했죠. 한국의 농업 기술을 더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농기계, 비료, 종자, 재배 기술.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원했죠. 몽골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고요. 식량 자립을 향한 국가 간 협력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바트바야르가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규모 재배를 시작하겠다고요. 올해는 2000제곱미터였지만 내년엔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겠다고 했죠. 궁극적으론 자급자족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선언을 들으며 놀랐어요. 빠른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이상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걸으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절망, 준비 과정의 긴장, 벼가 자라는 순간의 경외. 모든 게 선명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벼를 재배한 게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가능성을 연 거였죠. 몽골은 이제 식량 자립의 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기술이 있었어요. 품종, 재배법, 문제 해결 능력. 한국이 쌓아온 농업 시스템이 몽골에 전달된 거였죠.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몽골의 선택과 노력도 중요했어요. 40년간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시도했죠. 투야 같은 현장 인력들이 묵묵히 일했고 바트바야르 같은 공무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죠.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몽골 벼 재배 프로젝트 성공. 시험 재배 600kg 수확. 한국 품종 진보올의 저온 적응력 확인. 원수지 방식의 수온 조절 효과 검증. 양국 간 농업협력 체계 구축 합의. 내년 대규모 재배 예정. 문장을 쓰며 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40년의 실패, 3달의 긴장,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첫 수확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맥이 보였어요. 저 너머 호브드 지역엔 논이 있었죠. 이제는 비어있지만 내년이면 다시 황금빛으로 물들 겁니다. 더 넓게, 더 많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마음 한쪽엔 이 땅에 대한 기억이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뭔가를 해낸 느낌이 있었어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곁에서 지켜보고 기록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요. 한 나라의 기술 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조용한 감동과 자부심이요. 자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그 시스템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치밀함, 끈기, 기술력, 모든 게 결합돼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몽골의 의지도 대단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죠. 그 끈기가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양국이 만나 만들어낸 성과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갈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억은 남을 겁니다. 몽골의 첫논, 황금빛뼈, 투야의 손, 음영규의 신중함, 바트바야르의 눈물. 모든 게 선명하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몽골의 벼 재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이 생길 거예요. 더 많은 쌀이 생산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몽골은 식량 자립을 이룰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기록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부심이었죠. 그 감정 속에서 저는 잠들었습니다.